안녕하세요. 숨겨진 세계사입니다. 제국주의 시리즈 16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해 11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이 둘을 서로 다른 나라에 따로 떨어진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10년이 흐르는 동안 같은 일이 곳곳에서 되풀이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헝가리에서, 그리고 대서양 건너 아르헨티나에서까지 세계가 거의 동시에 바깥으로 난 문을 닫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가면을 벗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쓸 여유가 없어진 것이라고요. 오늘은 그 일이 미국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편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2016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브렉시트가 왜 일어났는지, 트럼프가 왜 나타났는지, 그 답이 모두 이 500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자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의) 두 사건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무엇의 시작이었는지는 그 후 10년이 말해주었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유럽연합을 떠난 뒤에도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나이절 페라지가 리폼 UK라는 새 정당을 세웠습니다. 이 정당이 내건 정책의 핵심은 이민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그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1000석이 넘는 의석을 쓸어 담았습니다. 100년 넘게 영국 정치를 둘로 나눠온 두 거대 정당을 한꺼번에 밀어낸 것입니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린 르팽과 조르당 바르델라가 이끄는 국민연합이 전국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들의 오랜 구호는 외국인보다 프랑스 사람을 먼저 챙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변두리 정당으로 여겨지던 이들이 이제는 대통령 선거 결선에 단골로 오릅니다. 독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이민 반대를 앞세워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이 정당은 2025년 총선에서 득표를 2배로 늘리며 제2당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이 당과는 함께 정부를 꾸리지 않겠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독일 사회가 그만큼 이 흐름을 경계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지율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미 권력을 손에 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가 2022년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정당은 무솔리니가 무너진 뒤 그 추종자들이 세운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른쪽에 선 정부였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와 강경한 이민 정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이 16년 넘게 그 길을 가장 먼저 닦았습니다. 그는 국경에 철조망 장벽을 세워 밀려드는 난민을 막았습니다. 법원과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는 힘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자유를 앞세우지 않는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의 많은 우파 정치인들이 그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체코에서도 안드레이 바비시가 체코가 먼저라는 구호를 내걸고 권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유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건너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모습으로 터져나왔습니다. 2023년 대통령이 된 하비에르 밀레이는 선거 유세에 전기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를 통째로 잘라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러 부처를 없애고 수만 명의 공무원을 내보냈습니다. 세계주의를 적으로 돌렸고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자처했습니다. 그가 내건 구호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으로 모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4년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함께 치른 유럽의회 선거였습니다. 720개의 의석 가운데 강경 우파가 187석을 가져갔습니다.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유럽연합 27개 나라 가운데 그런 정당이 의석조차 없는 곳은 단 3나라뿐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이름도 달랐고 사정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말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세계화에 반대한다. 자유무역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국제기구도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도 더는 믿지 못하겠다. 이제는 우리 국경과 우리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자. 이것이 지금 세계로 번지는 극우의 물결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서로 짜고 한 일이 아닌데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 아래에 공통의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면 가장 크고 가장 시끄러운 사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례가 미국입니다. 이제 그 진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미국에서 이 물결이 가장 컸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2016년의 그날 밤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트럼프의 패배를 점쳤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그가 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겼습니다. 전문가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2016년에 미국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그날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던 것의 정체는 분노였습니다.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포개진 분노였습니다. 첫 번째 겹은 사라진 일자리였습니다. 1980년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약 1,900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 무렵 그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30년 사이에 7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 감소는 훨씬 더 가팔랐습니다. 1980년에는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12명 중 1명꼴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북부의 오래된 공업지대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일감이 값싼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장 크게 무너진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정치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배워라, 적응하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 바뀌어라. 그러나 50살의 공장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컴퓨터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말은 옳았지만 그 말은 그들의 삶에 닿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겹은 2008년의 상처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본 그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만든 사람들은 멀쩡했고 평범한 이들만 집을 잃었습니다. 엘리트가 자기들끼리만 챙긴다는 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그 분노는 두 후보로 갈라져 터졌습니다. 왼쪽에서는 버니 샌더스라는 백발의 정치인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트럼프가 같은 분노를 다른 언어에 담았습니다. 샌더스는 당의 경선에서 멈췄지만 트럼프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겹은 끝없는 전쟁에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2001년 미국이 거대한 테러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10수년째 전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먼 나라에서 죽어 돌아왔고 그 비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더 안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문제까지 떠맡아야 하는가? 트럼프는 그 물음을 공식 구호로 만든 첫 후보였습니다. 미국이 먼저다. 다른 나라의 문제는 그들의 몫으로 두자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 겹은 익숙한 나라가 변해간다는 불안이었습니다. 1960년 미국 인구의 85%가 백인이었습니다. 2020년 그 비율은 6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45년 무렵에는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랫동안 주류였던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인종주의라 부를지 정체성의 불안이라 부를지
그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불안 역시 트럼프 지지의 강한 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겹은 이 모든 목소리가 모일 통로였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이 세상의 이야기를 골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직접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그 통로로 기성 언론을 건너뛰고 대중과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분노들이 그 길을 타고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 5겹,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트럼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이 함께 포개졌을 때 그가 올라설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가 이 분노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쌓여있던 분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의 꼭대기에 올라선 그는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오랫동안 속으로만 삼켜온 본심을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2017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음먹은 것의 절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관료들이 앞을 막았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가면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는 시기였습니다. 2025년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막아설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원도 하원도 그의 편이었고 곁에는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절반쯤, 나중엔 거침없이. 미국이 우아한 가면을 벗어가는 그 과정을 3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동맹을 지킨다는 명분을 늘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자 국방비를 정해진 목까지 올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치러야 할 비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에도 같은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여러 나라를 한데 묶는 큰 약속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들에서 하나씩 발을 뺐습니다. 여럿이 함께 만든 판을 둘만의 거래로 바꿔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다른 나라들에게 시장을 열라고 무역 장벽을 허물라고 압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압박의 선두에는 늘 미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가장 먼저 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그는 전 세계를 향해 관세의 빗장을 걸었습니다. 동맹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비상사태에 맞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보수 우위로 바꿔놓은 대법원조차 2026년에 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견제장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법 조항을 찾아 관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그 거침없음은 안으로도 향했습니다. 정부 효유부라는 새 조직이 만들어졌고 전기차로 유명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 연방 공무원의 거의 열의 하나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에서 본 그 전기톱이 워싱턴에서도 돌아간 셈입니다. 세 번째는 중동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아한 명분으로 감쌌을 일들을 이제는 감싸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앞선 편에서 본 그 동맹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이 세 장면을 보고 있으면 50년 전의 한 장면이 겹쳐집니다. 1971년 코널리라는 재무장관이 닫힌 회의실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달러는 우리 것이고 문제는 너희 몫이라던 그 말. 반세기 전에는 회의실 안의 사적인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미국의 공식 외교 언어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50년 동안 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이름일까요?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이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그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부통령을 비롯한 후계자들은 그 길을 버릴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누가 그 길을 더 충실히 이어받을지를 두고 다툽니다. 게다가 그를 떠받친 분노의 땔감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사라진 공장 일자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이름입니다. 미국은 그 동시 전환의 진앙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물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그토록 컸던 분노가 같은 시기 바다 건너에서도 똑같이 터졌을까요? 미국에서 본 그 5겹의 분노. 사실 그것은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그 분노에는 5겹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 2008년의 상처, 끝없는 전쟁, 변해가는 나라, 그리고 소셜미디어. 그런데 이 뿌리는 미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쇠락한 공업도시에서도, 프랑스에 버려진 탄광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이 떠나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고 젊은이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번영은 수도와 대도시로 몰렸고 지방은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같은 쪽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세계화였습니다. 국경을 허물고 시장을 열면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된다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군가에게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서가 같은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였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지난 50년의 미국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아했을 뿐입니다. 자유무역으로, 동맹으로, 국제기구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얼굴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가 줄곧 이야기해온 가면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면이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에서 동시에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리즈의 첫 편에서 제가 전조현상이라 불렀던 것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풍경은 우리가 한번 본 적 있는 풍경입니다. 1930년 미국이 관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각국이 맞받아 관세를 올렸고 무역은 무너졌고 세계는 저마다의 블록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2025년과 2026년 미국은 다시 수입품의 관세를 크게 매겼습니다. 그 평균 수준은 193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측정한 숫자입니다. 일찍이 킨들버거라는 경제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를 떠받칠 중심이 비면 질서는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10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1930년대와는 다른 면도 많습니다. 그때의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가져본 지 얼마 안 된 신생 국가였습니다. 지금의 서구는 10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겪어낸 사회입니다. 그때는 없던 복지라는 그물도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사람이 곧장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도록 받쳐주는 그물입니다. 또 하나, 그때는 없던 것이 있습니다. 핵무기입니다. 한 번 터지면 문명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 무게가 지난 80년간 강대국들의 전면전을 눌러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와 달리 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라는 같은 충격 앞에서도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길을 골랐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를 택했고 미국은 뉴딜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른 것은 충격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가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2026년 봄, 헝가리에서는 16년을 이어온 오르반이 선거에서 무너졌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대도시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 건너 브라질에서는 한 차례 그런 지도자를 뽑았다가
다시 등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전진이 아닙니다. 밀려갔다 밀려오는 진자의 운동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노는 진짜입니다. 패자가 된 사람들의 고통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어디로 흐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500년 동안 세계를 움직여온 그 질서가 지금 가면을 벗고 있다는 것. 그것도 미국 한 곳이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든 서구 전체에서 동시에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는 시대의 정체입니다. 새로운 무엇의 시작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무엇의 마지막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국면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거의 동시에 문을 닫아거는 한 시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렉시트도 트럼프도 유럽의 도전자들도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일탈이 아니라 500년 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가면을 쓰는 것은 권력의 오래된 성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면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면이 무너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다는 것이 곧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을 새로 세울지는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쓰일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편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약속드렸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질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요. 그 약속을 다음 편에서 지키겠습니다. 500년 체제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 세계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